제1세션의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G 경제의 김광기 대표이사님, 반랑대학교의 웬수안 티링 교수님, 숭실대학교의 김진섭 교수님 세 분입니다. 네, 한국에는 외국의 서적이긴 하지만 그 번역된 서적이 있습니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비롯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기억의 의무, 기억이라는 책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가져야 할 신성한 의무다라고 하는 점이 요즘에 강조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께서는 이제 발표 중에서 논평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신 그런 발표가 있으시다면 언급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김광기 대표이사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ESG 요즘 뭐 용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ESG 경제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중앙일보에서 주로 경제 국제 쪽 중심으로 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논설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박수영 우리 회장님 초정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잘못 드렸네요, 우리 김성호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 문화 쪽은 제가 좀 문외한이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발표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잘 균형을 맞춰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외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미리 좀 제가 사전에 논문을 앞에 거 2개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긴 했는데 오늘 전체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내드렸던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 베트남이 상당히 좀 이제 최근 한 10여 년간 교류가 엄청 많았고요. 특히 경제적인 상호 그 경제 협력과 교류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인적 교류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경제 발전에 두 나라가 상호 기여를 많이 했다.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ESG라는 관점에서 이 문화의 기여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그런 컨텐츠와 또 문화를 갖고 여러 가지 또 연구하시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컨텐츠화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것도 저도 오늘 배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뭐 그 마지막 그 세션 1의 그 발표 내용 전쟁의 기억 그것도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certainly 좀 서로 좋은 것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상호 교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에겐 또 이런 아픈 상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국교 정상화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또 그 단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언제 또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류를 보더라고요. 초기에 중국이 그 성장하기 바쁠 때는 두 나라가 과거의 뭐 그런 문제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이제 내달리다가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 교류대에 오르니까 최근에 뭐 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하고 여유 있어지면은 이 과거사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을 오늘 더더군다나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양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문화 쪽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의 뭐 다 상식적이고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 문화의 그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요.
유교적인 그 전통이 있고 그 효와 가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부뚜막 문화 오늘도 그 종교도 봤지만은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측면도 있고요. 식생활 식문화도 뭐 쌀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 그런 것들도 아주 유수하고요. 그리고 민족성에 있어서도 근면 성실하고 상당히 베트남 사람 우리 더운 나라 사람들이 조금 뭐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부지런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문화 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뭐 서로 어느 쪽에 도움을 받고 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제가 뭐 연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요. 그 유엔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SDG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의 관점에서 문화 교류라든지 문화 콘텐츠 개발도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거의 중심은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SDG에서는 미래 세대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 미래 세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회 개발, 경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나라의 발전 교류 방향도 우리 미래 세대 중심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화 그 상호 문화에 대한 좀 더 그 유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 분야도 그렇고요. 콘텐츠화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새로운 산업 개발, 창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미래 세대 중심으로 더 전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더 사명감을 갖고 그 후학들 많이 지도해 주고요. 오늘 또 이 베트남의 아주 상당히 그 발전을 상징하는 이런 좋은 대학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되고 문화를 중심으로 양국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웬산 틸링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란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튀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토론자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박성희 교수님의 연구 그 논문을 받고 그 토론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그 박성희 교수님은 연구를 읽은 다음에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고민거리가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K 문화 그 K-pop, K-드라마, K-푸드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건처는 한국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고민거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희 교수님은 연구를 시사점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점심시간 되어서 여러 교수님들도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박성희 교수님 연구는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관광 행동은 촉발하는 매개체로 가능한다는 점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콘텐츠 확산, 팬덤 형성, 관광 유발, 그리고 상품 구매라는 선순환 구조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연구는 장소 브랜딩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겨울 연가 등 아니면 도깨비 드라마 상영한 다음에 베트남 관광객들이 남미섬이나 강릉 해변에 자차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송한 다음에 베트남 관광객들이 거기 율제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동 제작 및 상호 교류 모델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성공하면서 베트남 제작사와 협력
협력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베트남 콘텐츠의 한국 진출로 이어지는 뭐 상호 적용적 구조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베트남 회사와 한국 회사는 합작해서 뭐 아까 그 PPT 파일도 나왔던 그 엄마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 영화도, 그리고 요즘 이광수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러브 바리스타도 곧 그 9월쯤에 그 방영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 그 합작 그 작품은 통해서 그 서로 문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향후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아니고 그냥 의논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그 박성희 교수님의 연구에는 베트남인들의 한국 관광 동기에서 K 콘텐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로 베트남인들의 피 콘텐츠 팬덤이 자국 내 관광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베트남 영화는 마이라는 영화는요, 대성공 후 한국 사람들은 뭐 베트남 내 특정 지역은 관광객 수나 방문객 특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관광객의 베트남 내 로컬 관광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방안으로 전통 문화와 같은 비대중한 콘텐츠로 확장은 제안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중문화 팬덤은 중심으로 한 관광 교류와 열기를 전통문화 분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견시킬 수 있는지를, 그건 또 구체적인 반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팬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 1년간의 제 베트남의 예능 프로그램 이 연이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팬덤들이 새롭게 형성되었어요. 다양한 방식의 활발한 활동으로 확산됐고, 예를 들면 뭐 푸드 트럭, 그리고 뭐 주요 성권 LED 전광 같은 것도 송졸, 물리적 후원은 물론, 그리고 베트남 팬덤들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본 다음에는 해외보다는 국내 아티스트가 출연 아니면 뭐 촬영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연구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팬덤이 지닌 최근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를 통해 양국 간 관광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와 그리고 잠재적 기회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박성희 교수님의 연구는 문화 콘텐츠가 국가 간 관광 협력의 핵심 동력임은 이론적, 심층적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양국의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교,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적 협력 네트워크 구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박성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은 다음에 앞으로 저도 베트남 팬덤을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김진섭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언론과학과에서 교수하고 있는 김진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이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40명 정도의 정원을 두고 가르치는 과목 내에서 베트남 학생이 30명을 넘은 지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자체는 이미 베트남 학생이 과반수를 넘어요. 졸업생이 학교 앞에다가 그 쌀국수집을 열고 그 이후부터는 그게 약 한 3년 됐는데 제가 학교 식당에 가지 않은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화적인 교류와 충돌이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저희 막내 아들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게 저는 실감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면 벌써 아직도 낯선 그 외국인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로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은 제 수업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성적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그런 상황을 또 옆에 계신 우리 수완 트링 선생님께서 너무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바로 옆에서 역시 그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향후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걸 계속 경험을 해가면서 저도 또 새롭게 계속 명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공직문화 콘텐츠에 반영된 그 영화 리얼 포레스트와 그린 파파야 향기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은 이 분석의 틀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높이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저자들은 음식 장면을 단순히 맛있게 보이고자 하는 장치로 보지 않았고 문화 기와학적 분석의 틀인 표층, 서사, 심층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층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자기 치유의 코드로, 그리고 그린 파파야 향기 속에서는 전통과 질서, 관계 속의 조화를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음식 장면이 단순히 볼거리로 해석이 되는 여러 가지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로 다층적 의미 해석의 실현인데, 음식은 누구에게나 친숙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 문화적인 맥락과 세계관을 상징하는 도구로 기능을 합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음식이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회복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영화에서는 공동체와 전통 질서 속에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소재가 문화 정체성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이라는 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셋째로 비교 문학적 시각도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아시아권 두 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난 점이 있고요. 두 나라 모두 농업과 음식의 문화를 뿌리로 두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교육적 실전 가능성인데, 저자들이 영화 속 음식 장면을 미식 콘텐츠로 발굴해서 상호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학습자들이 영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문화와 한국, 베트남 문화를 비교를 하고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방향은 실제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이런 연구가 나중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름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두 편만으로 이 두 편만 가지고 연구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연구 설계상 뭐 의도된 범위이기는 하지만은
차후에 연결지어서 시리즈로 여러 연구를 발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영화들을 그 작품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구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제안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학습자 반응 검증까지 나중에 이것이 뭐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뭐 학습자 반응 검증까지 한다고 한다면 또 후속 연구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 학습자의 반응이나 효과를 분석을 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다른 역사 종교 사회적인 측면도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부연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공동체 문화나 베트남의 가부장적인 전통 같은 맥락 이런 맥락들이 음식 장면 이해를 더 충분히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그 문서로 된 것만 읽고 발표 내용을 처음 듣고 나서 느낀 거는 저도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 기억의 경합과 공존의 의미, 그 태지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이게 그 어떤 기억의 전쟁을 단순한 전쟁 기록물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억과 그러한 기억들을 둘러싼 전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의 재현에 머무르질 않고 기억이 현재에도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분석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질적 서사 분석이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 구성, 편집 구조, 영상 미학을 면밀히 해석하고 특정 장면의 병치나 리듬이 어떻게 기억의 대립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논문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을 보기 위해서 조금 발표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둘째로 구술 증언의 수행성 분석입니다. 증언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침묵, 몸짓, 목소리, 떨림 등 비언어적인 요소까지도 의미화시켰고요. 기억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억 주체 비교 분석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피해자 유족 연대 집단하고 국가 참전 군인이라는 서로 다른 기억 주체들이 각자의 행사, 집회, 법정 등에서 어떻게 기억을 재현하고 전유하는지 대비를 해서 분석하셨습니다. 영상 수행성 분석이 있습니다. 영화가 과거 사건을 박제된 역사로 그리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억의 전쟁을 관객이 목격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증언 장면과 참전 군인 집회 장면을 교차 편집해서 현재 진행형의 갈등을 부각하거나 시민평화법정과 같은 장면을 통해서 기억이 오늘날의 정의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억의 전쟁에 관한 그 논문은요, 그 통합적으로 서사 형식 수행성을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강점이 있고 향후에도 이 영화 분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자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